오늘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산당 선언, 그 공산당 선언이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이 단체, 그 단체의 그 강령, 뭐 추범 선언문, 강령 이런 겁니다. 공산당 선언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 동맹이 그런 거여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조직, 일종의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강령 선언문인데 그게 공산당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공산당 선언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막스가 무슨 이론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조직의 혁명 조직의 추범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 선언하면 사람들이 공산당 선언 내용을, 문건을 중요시하는데 그 문건은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스가 왜 공산당 선언을 썼고, 공산당 선언을 한 활동, 이 공산주의자 동맹 혁명활동, 구체적으로 한 혁명활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공산당 선언을 해석할 때 그 문건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막스가 실제로 한 혁명활동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만, 공산당 선언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공산당 선언을 쓰게 된 그 공산주의자 동맹이 그 앞에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추방자 동맹, 그 다음에 의인 동맹,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동맹, 이런 형식으로 조직이 발전했어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다 해요. 이거 추방자 동맹을 무법자 동맹이라고 해야 돼요. 무법자 동맹. 의인 동맹을 정의자 동맹이라고. 이 세 가지 동맹은 다 비밀 지하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탈퇴하면, 쉽게 말하면 동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감수한다는 이게 다 맹세를 다 써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지존파라는 그 범죄 조직이 있는데 7명 중에 6명이 사형당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조직을 탈퇴하면은 사형이다 하고 있더라고. 근데 진짜 조직 탈퇴한 사람을 그 6명이 죽였더라고. 그래서 이거 비밀 지하 조직이에요. 그런 식의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비밀 지하 조직. 막스가 그런 조직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 정도로 막스는 실천적인 혁명가였습니다. 글만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추방자 동맹에서 공산주의자 동맹까지 어떤 혁명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박건영 동지 드시고 드셔야 되잖아. 누구지? 한계남 동지가 1815년 빈체제 이후 독일 연방 바꾸고 공무원체계 체제는 공무원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억압하고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유지하였다. 이에 독일의 혁명적 지식인들은 모국에서의 탄압을 피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던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스위스 제네바 등으로 망명하였다. 또한 독일 연방의 직공들 중주로 직공들 중 주로 식량공들은 일자리를 찾아 산업이 발달한 이들 유럽의 도시로 이주하였다. 직공들은 언어 등 불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특정 지역에 모여 살았다. 지식인 망명객들은 독일인 거주 지역에서 독일 혁명을 위해 다양한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일인 직공들은 그곳에서 지적 망명객들이 조직한 사교행사, 교육, 강의 논쟁에 결합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세, 첫 번째 중요한 건 정세예요. 1815년 빈체제, 이거죠. 나폴레옹이 1814년에 완전히 패배했죠. 그래서 나폴레옹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몰락해서 어떻게 해서 구 왕정이 복고를 한 거예요. 유럽 왕정들이 전부 다. 주로 프랑스, 스페인 이런 왕정들, 포르투갈 이런 왕정들이 다
이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왕정 복고의 반동이죠. 반동. 이런 반동, 왕정, 복구의, 이거 총사령부. 유럽의 총사령부가 어디라 그랬어요? 총사령부가, 그렇지, 메테르니 체제, 빈 체제가 유럽의 총사령부라 그랬죠. 그래서 이 빈 체제, 메테르니,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 메테르니 얘기가 나와요. 메테르니 얘기가. 메테르니가 총 지배자예요. 수상인데, 수상. 그러니까 이제 이 빈 체제의 성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왕정을 복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제를 탄압하겠죠. 공화주의자들을 탄압해요. 공화주의자를 탄압.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정 복고니까 봉건제를 유지하려고 그랬죠. 봉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유럽에서, 점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형성이 돼요. 형성이 돼서 이런 혁명적 노동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걸 탄압하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했어요? 자본주의가 처음에는, 노동자와 공업의 발전 순서를 봅시다. 처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맨 처음에는. 농업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간의 수공업이 있겠죠? 간의 수공업. 그 다음에 농한기에 농사를 짓고, 그죠? 그리고 이제 농촌을 앉을 때는 간의 수공업, 농번기에 농사를 짓고, 농하는 그렇지. 반농, 그죠? 반농, 간의 공업이 있겠죠? 이게 자본주의 초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공업자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으로 친다면 상점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대공장이 생기지가 않아요. 상점주의는 누구겠어? 상점주의는, 숙련 노동자예요. 숙련 노동자. 그렇잖아요. 자영업자가 일도 하죠? 자영업자. 숙련 노동자. 그래서 이렇게 혁명가들이 그 당시에는 누가 있냐면, 프루돈 같은 사람은 인쇄공. 그 다음에, 바이틀링과 또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자인데, 이 바이틀링은 재단사, 양복쟁이, 이런 거예요. 베벨이라는 독일의 혁명가는 단추공,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중세의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중세 산업에서 여러분, 산업부터가 뭐예요, 여러분? 장인제도 알죠? 장인제도는 어때요? 장인 밑에 직공, 이게 숙련공이에요. 숙련공. 그리고 맨 밑에 숙련공 밑에 뭐예요? 도제가 있죠, 도제. 수습. 그래서 옛날 중세 때는 직업이 다 뭐였어요? 직업이 세습됐죠. 직업이 세습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아동 때 뭘로 들어가요? 아동 때 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옛날에 우리 먹고 자고 일하는 경우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80년대, 70년대 보면.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본은 이 도제들이야, 도제. 거의 반누계죠. 이 도제가 되면은 이제 이 청년이 될 때 이제 숙련 노동자가 되겠죠. 이 숙련 노동자가 바로 직공이라고, 직공. 직공. 이 직공의 숙련 노동자. 그러면 이제 이 직공의 꿈은 뭘까요? 직공의 꿈은 뭐가 꿈이 되겠어? 당연히 스승처럼, 그죠? 장인처럼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어 하겠죠. 수공업자가 되고 자신의 가게. 근데 어때? 내가 장인이라도 직공을 독립 잘 시켜줄 것 같아요?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왜? 같은 동네에서 경쟁자니까, 그죠? 같은 동네에서 경쟁자죠? 경쟁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스승님,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미루겠지. 야, 너 아직 덜 보여서 더 배워. 이러다가 어느 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되면 스승이 뭐라 그래? 그래, 알았어. 너 독립하는데
내 가게 근처에서는 일하지 말라 그랬지. 내 가게 근처에서 가게를 내지 마라. 당연히 그러겠죠? 가게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직공들이, 숙련공들이 다른 동네로 가죠. 이 숙련공들이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직공이 다른 동네로 가는데, 다른 동네 차원이 아니라 어때?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독일이 그 당시에 후졌으니까 독일의 직공들이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는데, 영국은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어때? 걸어갈 수 있는 프랑스로 많이 가겠죠.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제 해외에 가서 신기술, 신기술도 배우고, 거기서 돈 벌면은 가게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독일의, 이런 숙련공들이, 파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면 코리아타운에 모여 살잖아요. 이 독일 사람들이 이 파리에서 독일촌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숙련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독일촌에 있었고, 바로 여기에, 독일에서 추방당한 혁명가들이 어때요? 혁명가들이 당연히 독일 사람이죠. 파리의 독일인을 의식화시키려고, 그죠? 이 독일촌에 잠입을 하는 거야. 다 공작이야, 독일촌에. 독일촌에 잠입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듯이 이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의식화하고 비밀 조직을 만드는 거야, 혁명 조직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파리의 독일인 혁명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당연히 독일 혁명이니까 우리 독일 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근데 파리에 있으니까 어때? 당연히 독일 혁명 플러스 프랑스 혁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조직이랑 관계를 맺겠죠. 프랑스 혁명 조직이랑 관계를 맺어. 이 프랑스 혁명 조직이 뭐냐면 블랑키주의자들이야. 블랑키주의자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바베프를 계승한 소수의 그 봉기주의자고, 그 조직이 그 당시에 계절협회라는 이 조직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그 독일인 망명 조직은 파리에서 바로 이 계절협회의 지부 형태로 있어요. 계절협회의 지부 형태로 있어요. 바로 이 지부가 바로 추방자 동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시대적 조건, 빈체제가 뭔지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노동자와 혁명가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바로 직공들이 기술과 직장을 찾기 위해서 파리로 몰려왔고, 그곳에 바로 혁명가들이 의식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당시에는 다 감시가 엄청나겠죠. 감시가 장난 아니야. 잡혀가면은 징역 가고 유양 가고. 그래서 다 비밀 지하 조직이에요. 근데 겉으로 비밀 지하 조직인데 어때? 대중들을 포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로는 비밀 지하 조직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교춤, 사교 모임, 그 다음에 당구 모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합창당 모임, 이렇게 체육 모임 이런 식으로 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 모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노조가 불법이에요. 노조가 불법이라서 노조라는 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이러한 사교 모임처럼 유장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그 혁명적인 비밀 조직을 한 게 바로 이게 첫 번째 추방자 동맹이야. 이게 1830년대, 1832년 정도라 하는데 1830년대 초반에 여기다 이런 막스가 오기 전에 파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노동조합이 불법이었다고요? 불법이요, 노동조합.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된 거는 루이 라플레옹 이제 1850년대 이후에 합법화됐어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된 거는 1860년대. 영국은 좀 빠르고. 자, 그 다음에
박건영 동지 식사를 안 하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유럽의 망명지에서 혁명적 지식인들과 직군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당시 유럽의 도시에서는 당국 눈을 피해 혁명적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다양한 노동자 교육, 신목단체를 결성했으며 그중 일부가 혁명적인 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비밀단체로 발전했다. 독일의 망명객들과 노동자들 역시 다양한 성격의 독일인 망명자組織을 만들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 경찰의 눈을 피해 비밀 정치 조직을 발전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1834년 파리의 독일인 망명객들이 만든 추방자 동맹, 무법자 동맹이다. 공화주의적 비밀단체인 추방자 동맹은 파리거주 독일인 망명객과 수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밀 결사로서 동맹의 지도자는 야콥 페네다이, 테오도르 슈스터 등이었다. 엥겔스의 공산주의자 동맹의 역사에 따르면 추방자 동맹의 구성원들은 거의 장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학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 대학은 다 있더라도 귀족들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들은 다 숙련 노동자. 아직은 왜 숙련 노동자? 공장이 없으니까 아직 공장제가 도입하지 않았어. 공장제가 도입 전이야. 그래서 이 숙련 노동자들은 생각해봐. 그 중세 때 숙련 노동자라고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뭐야? 대학만 안 나왔죠. 지식인 노동자이면서도 지식인이 아주 똑똑한, 우리 보면은 그 노조 활동하는데 보면은 대학 안 나와서도 아주 공부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있죠. 노동운동하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노동자지, 이게 여기 세계를 돌아다니고 혁명가들도 만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노동자가 사실은 되게 수준이 높은 지식인데, 그래서 자본론도 노동자를 위해서 썼는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 자본론을 노동자들이 읽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본론이 어렵죠. 근데 그때 막스가 노동자들한테 설명을 쓴 자본론을 여기서의 노동자들은 오늘날 같은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 숙련 노동자들, 지식인 노동자들, 노동자들 중에서 자주 선거해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대학만 안 갔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그지? 이런 엘리트 숙련 노동자들이 바로 이 비밀 조직 추방자 동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장인이라는 거는 숙련 노동자. 그래서 자영업자도 많아요. 자영업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르동이라는 사람도 인쇄 노동자인데, 숙련 인쇄공인데, 자기 출판사, 조그만 출판사, 그죠? 인쇄소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인쇄소 운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숙련을, 뭐가 제일 관심이 많다고 써있어. 조그만 작은 사업, 영세 사업을 하는데 점차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은 대공장이랑 공정하게, 대공장이랑 경쟁하게죠. 기계랑 경쟁하게 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협동조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협동조합 왜 나온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영등포 역 앞에 롯데마트 들어온대. 우리 이렇게 조그매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어떻게 하려면 살겠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구매하고 공동생산해서 협동조합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협동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남 동지가 합시다. 양 동지는 뭐가 붙습니까? 19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내국적인 자유주의자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카로 고나리 당은 조직의 보안을 위해 다양한 비밀 제도를 운영했는데 추방자 동맹은 이러한 제도를 빌려왔다. 추방자 동맹은 프랑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급 조직과 하급 조직을 분리하고 이들 간의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였다. 추방자 동맹에 귀하겠다고는 구성원들은 조직에 가입할 때 반드시 비밀 준수를 위반할 경우 명예박탈과 죽음을 달게 받아들인다라는 선서를 해야만 했다. 또한 추방자 동맹은 말단 조직으로서 실트를 두었으며 여기서 지도로준 인물을 중급 조직인 라거의 구성원으로 발탁하였다. 추방자 동맹은 루소와 프랑스 혁명 사상인 자유와 평등,
공화국을 자신의 이념으로 삼았으며 기관지 추방자를 들어 자신들의 사상과 활동을 선전하였다. 벌써 여기 나오는 이유가 보면은 이게 1830년대인데 벌써 레닌 시대 때 다 나와요. 그 얘기하는 게. 레닌 시대의 특징이 전부 다 여기서 입니다. 그래서 레닌이나 스탈린일 때 철의 규율 말하잖아. 철의 규율. 그죠? 소수 혁명가 정당 막 여기 다 나온 거야. 소수 혁명가 정당을 어디서부터 받아들였냐면 이탈리아 혁명 조직에서 받아들였어. 이탈리아는 독일하고 똑같아요. 독일하고 유사해요. 자, 이탈리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뭐 있어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뭐 있어요? 로마에? 교황청 있잖아, 교황청.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에는 교황이 있어, 교황. 그죠? 중세 때 교황이 얼마나 힘이 셌어. 그래서 이탈리아의 특징은 교황이 왕권을 어때요? 교황이 왕권을 능가하죠. 이렇게 능가해. 그래서 종교 권력이죠. 교권과 왕권이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탈리아는 독일보다 더 심한데 뭐야? 분단.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단돼 있어요. 분단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솔리니가 왜 저거 했겠어? 바로 이탈리아를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시켜서 이 히틀러처럼 해서 된 거잖아요. 이렇게 분단돼 있어. 이렇게 분단돼 있으니까 독일도 마찬가지니까 지식인들의 가장 큰 과제는 뭐겠어요? 혁명적 이런 지식에서는 이탈리아 혁명적 지식인의 과제는 뭐겠어? 자, 통일이야, 통일. 근데 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야, 이탈리아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그렇지, 카톨릭이지. 교회지, 교회. 교황의 권력이야. 통일을 가로막는 게. 교황만 없었으면 세속 권력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든 뭐 합의를 해서 통일이 됐을 거 아니야. 이 교황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교황의 권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바티칸 왕국으로 축소됐죠. 현재 여러분이 보다시피. 처음에는 이탈리아를 다 지배한 거예요. 근데 이 통일 과정에서 세속 권력이 교황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티칸에서만 놀아라 그래가지고 바티칸만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혁명적 지식인이 통일을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왕들, 한편으로는 교황들이 이 혁명 운동을 탄압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비밀 결사 조직이 발전을 해요. 일찌감치.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유지하는 다양한 제도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야. 조직의 보안 유지를 하는 다양한. 근데 여기에서 이탈리아 바로 이런 혁명가죠. 이탈리아 혁명 조직의 일부가 어떻게 파리로 도망와서 어떻게? 바로 이제 이 추방자 동맹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다. 그래서 이탈리아 혁명 조직이랑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혁명 조직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엄격하게 돼 있어요. 하급 조직하고 상급 조직 분리를 하면 다 그렇게 했어. 레닌도 그렇고 우리 80년대도 다 그렇게 했어. 직상근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비밀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규율 같은 건 여러분이 다 알겠고, 자 이렇게 공식